전 붙이셨나요? 네, 붙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휴가 길면 더 힘든가요? 아니면 좋은가요? 그러니까 명절이 좀 한가운데 있고 예. 앞뒤로 그 휴일이 있으면 조금 분산도 되고 쉴 수 있는데 이번에 조금 하루밖에 없었잖아요. 설 다음 날. 그러니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이 설 전에 그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아니다. 끝나고 오늘을 임시 공휴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의견들을 냈잖아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시작 전에 아니면 끝나고? 둘 다 쉬면 되지. 아, 그러면은 또 일 못해요. 근데 크게 소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 크게 도움은 안 된 것 같아요. 쉬는 게. 예, 쉬는 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앞이냐 뒤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뉴스를 봤는데 마음이 좀 아팠어요. 이렇게 설 연휴가 긴데 다 어디 간 거야? 아, 그냥 공항에는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물론 뭐 쉬는 분들도 계셨지만 매출이 그냥 0을 기록했다고 아주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경제 상태가 안 좋고 이제 소수의 돈 있는 분들이나 또 아니면 이런 기회에 해외 나오고 싶은 분들만이 해외에서 특수를 누리는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렇게 아래로부터 돈이 좀 흐를 수 있게 정부가 좀 유동성을 보장을 해줘서 그런 돈들이 흘러야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든 아니면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분들이든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돈을 좀 벌고 그 돈을 통해서 마중물에서 이렇게 좀 경제가 돌아갈 텐데 뭐 전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저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옛날에 설을 좋아했던 이유는 돈을 받으니까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돈이 없는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올해 설 같은 경우도 아마 저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많은 분들이 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올해가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년 아니면 올 추석부터는 좀 경제가 많이 좋아져서 좀 조카들이나 자식들한테 좀 용돈 풍풍 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좋아져야죠. 예. 순댕이님은 뒤로 임시 공휴일이 더 좋아요. 레모님 돈 없어서 쉬는 게 더 힘들다 그러셨는데 그래요. 박양식 앵커는 설 연휴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번에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그 추석 연휴가 길다 보니까 사실은 좀 쉬시려고 하는 패널분들이 많이 계셔서 일단 빈집털이를 좀 했고 무슨 얘기예요? 이제 빈집털이 하러 좀 들어갔다 왔고요. 베타 방송. 예. 아, 그걸 빈집털이라고. 예,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업계에서 빈집털이라고 하고요. 없는 편성에 끼어 들어가는 것도 빈집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빈집털이를 좀 하다 왔습니다. 빈집털이는 어떻게 징역 몇 년입니까? 김영남 의원님. 우리 김영남 의원님 오셨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예. 그럭저럭 잘 보냈는데 그렇게 썩 그 기분 좋은 명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국 뒤숭숭하니까. 때문에? 예. 뒤숭숭하고 경기도 어렵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빈집털이는 권장사항 아닌가요? 벌 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윤석열 저렇게 구치소에다 딱 집어 넣어놓고 설 연휴를 보내니까 마음이 훨씬 좀 부담은 덜 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뭐 속으로 틀어박혀 있고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로 설 맞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끔찍하죠.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고 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리더십이 없는 상태잖아요. 리더십 부재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임기 시작하면서 매일 뉴스가 하나씩 터져요. 뭐 이런저런 행정명령을 통해서 그 경제적으로도 큰 쇼크가 올 만한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 우리는 리더십 부재 상태로 뭐 미국이 됐던 다른 어떤 나라도 대화할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협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을 아예 대화 파트너가 없는 상태니까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서고 안정이 돼야 어수선한 게 좀 정리가 되지 그 전까지는 좀
불안불안할 것 같아요. 그나저나 좀 어수선한데 특히 요즘에 항공기 네. 사고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도 지금도 그냥 그 가슴이 막 저기 하는데 이번에 김해공항에 에어부산 그 화재도 그렇고 또 어제는 미국에서 헬기하고 여객기가 충돌해가지고 지금 또 전원 사망했다 그러고. 예, 뭐 우발적 사고들이긴 합니다만 항상 보면 어수선한 국면에서 저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국민들이 훨씬 더 불안해하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떤 형태로든지 리더십이 확고하게 있을 때 그 사회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강력한 예를 들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특히 보수 정부 같은 경우가 기업들에게 너무나 많은 큰 자유나 규제를 풀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는 개연성들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형태로든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인 거고요. 또 세계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뭐 미국 주도의 자국 우선주의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딥시크라고 하는 중국의 작은 기업체가 그냥 강력한 잽을 날리는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을 판단할 수 없고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빨리 지금 내란을 진압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리더십을 딱 만들어서 우리도 이런 격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활로들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을 빨리빨리 잡아야 된다.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설 민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킴님, 시카고에서 함께 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운계 정어리 TV 하셨는데, 예, 멀리서 이렇게 또 성원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번 설 연휴 때 이렇게 몇몇 분들을 만났는데, 만나는 분들마다 항상 성원합니다. 응원합니다. 해 주셔서 얼마나 제가 힘이 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착착 지금 이제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데요. 윤석열도 이제 심판대 세우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뒤로 돌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꾸 헌법재판소를 공격합니다. 헌법재판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을 건데? 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누구 정부에 이렇게 있습니까? 거기다가 윤상현은 이제 또 검찰을 막 비난해요. 검찰이 뭐 엉망이다, 뭐 검찰을 믿을 수 없다. 누구 검찰인데 지금까지 그 검찰 가지고 어떤 짓을 해먹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인두겁을 썼다고 그러죠. 사람의 탈만 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지 참 이해할 수 없는 당인데요. 그 당에 계셨던 김용남 의원님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안 돼. 원래 이런 당이었어요? 아니면 좀 이상해졌어요? 점점 이상해지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론 뭐 도덕적인 어떤 흠결 내지는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만 눈치는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면서 어떤 치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민감도라는 측면에서는 뛰어났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헌재에서 뭐 2월 말이나 3월 초에 있을지 모르는 어떤 탄핵 인용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 본인들이 어쨌든 지금까지도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을 비난하는 뭐 이런 모습들 보면 실력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는 네. 눈치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체스키 크롬로프님, 김용남 의원님 약 잘 드세요. 손가락을 다치셨다고요. 통증이 심하던데 저도 다쳐봐서 알아요. 손가락을 다치셨어요? 아니 좀 다쳤는데요. 어쩌다가요? 사실은 설거지하다가 오, 이게 얇은 유리잔을 이렇게 심지어 닦다가 그게 깨져. 딱 깨지면서 여기를 배웠어요? 벤 게 아니고 살점이 꽤 많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생각보다 설거지가 위험한 작업이더만요. 안 하다 가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그런 이유로 또 욕먹었어요. 제가 다치고 욕먹은 게 그런 거예요. 그 평소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안 하다 하니까 이렇게 그 똑같은 말씀 하시네. 저는 다치지 않습니다. 예. 자, 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봅시다.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 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도대체 저 무슨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김유정 의원님. 지금 한 자락 까는 것 같아요. 예. 헌재 결과 나와도 우리 못 받아들여 이런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자 윤석열도 공수처 수사 인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뭐 다 거부하고 인정 못하고 너네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 1호 당원 아닙니까? 국민의힘에? 그러면 손절을 먼저 해야지 그게 맞는 순서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보호하려 들고 오히려 역으로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이 태세전환이라고 봐야지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난번에 그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을 예. 때 경찰이 길을 터줬다 이러면서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명색이 다 검사 출신이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다 법조인 출신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발언들을 함으로써 오히려 자기들이 그 파면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먼저 치고 나온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뭐 오세훈 시장이나 보면은 이미 조기 대선을 자기네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면서 헌법재판관의 판결은 또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식으로 무슨 뭐 좌파 민주당과 그 헌재의 좌파 사법 카르텔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아니 지금 피의자와 대학이나 또는 뭐 고시나 사법연수원이나 선후배 아닌 사람 있나요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습니까? 중앙대 선후배로 얼마나 친합니까?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하고는 17기 동기라는 거 아닙니까? 문영배. 아니, 정영식 재판관하고도. 재판관은 18기고 예. 정영식 재판관은 17기. 거기하고 권성동하고 동기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인이 또 소개팅까지 시켜준 이재명 대표. 그런 보도까지 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렇게 친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시비를 위한 시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그 지난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한테도 뭐 좌파들이 주변에 있고 심지어 뭐 이모부 얘기를 꺼내면서 뭐 빨갱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본인 당대표 될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까지 공격했던 사람인데 하물며 헌법재판관들한테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불복하겠다라는 것을 그냥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인들의 주장이 만약에 명분을 얻으려면 지난번에 이준석 방통위원장 4대4로 기각됐을 때 이런 문영배 재판관이 있는데 4대4가 웬 말이냐 이렇게 말했다면 제가 인정하겠어요. 일정 부분. 그런데 그거는 뭐 잘했다고 박수 쳐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에서 333 추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막 완전 무시하는 발언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조인이면서 사법질서를 흔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인정 안 하는 것이고 인용되더라도 우리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이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미리 지금 선전포고 해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정 원장님, 저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그 좌표 설정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윤석열 석방해라, 안 된다, 지금 재판이 불법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그러면 윤석열과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냐? 왜 이렇게 자꾸 딴지를 거냐? 결국은
다가올 대선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다시 집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윤석열 떨쳐내고 가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도 더 나은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붙들고 늘어지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어도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에 대한 지지가 저는 13에서 15 정도 나온다고 봐요. 예. 여전히 국민적인 지지가요. 이걸 버릴 수 없는 거죠. 소위 예를 들면 권영세 아니면 권성동 또는 여기에 있는 핵심적인 층들 같은 경우는 이 지지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려면 윤석열을 버리지도 말고 또 거기에 플러스해서 다른 자신의 지지층들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지지층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헌재는데 막 공격을 하잖아요. 헌재를 공격을 해서 탄핵이 인용될 거예요. 2월 말이든 3월 초에. 그러면 야, 탄핵 인정할 수가 없어. 파면 인정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치가 매우 혼란스러워지겠죠. 좌우로 쫙 갈라질 겁니다. 그러는 순간 중도층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A씨 이놈의 정치. 투표를 안 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선거가 다가오면 중도는 사라집니다. 쫙 갈라집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때가 가게 되면 뭉닥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중간에 있으면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애매모호해요. 좌우로 다 공격을 받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디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때는 도덕적 규범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신이 보수 중에 만약에 보수였어요. 아니면 중도 보수였어요. 그러면 아무리 탄핵 내란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일로 가게 되는 수렴하는 효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전 그래서 어차피 윤석열은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될 거다. 그러면 이때 어떤 판단이냐? 고개를 숙일 거냐? 난 절대 고개 숙이지 않겠다. 헌재를 공격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유권자들이 혼동스럽게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 민주당으로 가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중도층에 이때 투표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하고 투표를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 자체가 독일에서 이건 지건 상관없이 소위 국민의힘 또는 자기들이 그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이 될 것이고, 만약에 운 좋게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봅니다만 이기면 땡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자기들의 권력,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헌재가 좌파라고 낙인에 찍혀서 공격을 받더라도 아무 상관없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됐을 때 칼 로브의 전략이 이거였어요. 둘로 쫙 갈라라. 중도층이 어느 한쪽으로 붙게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층이 투표 많이 하면 이긴다. 이런 전략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란마저도 이런 정치에 활용하는 제가 볼 때 매우 파시즘적인 정당화되고 있는 거죠. 김영남 의원님, 아까 국민의힘이 눈치도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전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대선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만 해도 2017년도에 그때 탈당을 했었죠. 물론 탈당은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른바 바른정당으로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복당을 했는데 복당하고 나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다시 당에 정착하기가. 이제 당원들로부터 뭐 배신자 소리도 듣고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당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스탠스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이 겪었던 정치 이력에서 나온 스탠스다. 아무래도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그냥 유지하는 게 자기 정치를 위해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한 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스탠스는 아마 대선 주자가 정해지면 그때 가서는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 인용이 되고 나서 대선 스케줄이 확정되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 후보가 결정되면 그 당 후보는 본인이 이제 득표를 해야 되니까 지금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낼 거고, 그렇게 되면 또 지금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했던 얘기는 다 모른 채 할 거예요. 그때는 당의 대선 후보하고 비슷한 목소리를 또 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은 대선 전략은 전혀 아니다. 자기 정치다. 예, 자기 정치다. 박영식 에디터님, 그래도
국민의힘에 좀 정신이 박힌 의원들이 있다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왜 네 정치하고 있냐. 국민의힘 이러다가는 완전히 멸종한다. 이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할 텐데 보면 뭐 조경태. 조경태 정도나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소리도 없어요. 일부 의원들이 뭐 언론에 등장해가지고 소신 있게 뭐 목소리를 내긴 합니다만 전혀 영향을 받질 않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의 노선이라는 것이 지도부들은 사실상 극우에 잠식당한 상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이나 이제 주요 정서가 윤석열을 지키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 한마디 깜빡 잘못했다가는 자신의 미래 자산들이 다 날아가는 형국이라서 상당한 딜레마를 겪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파면 직전까지는 뭐 조기 대선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접 언급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미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아마 뭐 조금이라도 밝히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금 실제 지지층 내에서는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를 지금 배신자라고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선 전략을 뭐 공식적으로 수립하기에도 엄청난 딜레마가 있고, 다만 헌재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늘 그랬듯이 저는 욕망과 기회주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발휘가 되면서 아마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으로 이제 돌입하면서 그 누가 대선 후보의 누가 될지 그 입만 쳐다보고 다 의원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그 동아줄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까 김용남 의원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의 지도부, 권성동 원내대표나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불리는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건 다 이제 물밀듯이 다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독바오님, 권성동 의원 이름을 잘못 지은 듯요. 권선동으로 지었으면 더 어울렸을 것 같은데요. 독바오님, 선동, 권성동. 아까 기차로님은 권난동 이렇게까지 망가지다니 그러셨는데 왜 결국은 자기 부정하는 것 아닌가요? 참 보면서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 드는데요. 진정적 원망 성진, 아이들을 아주 근사하게 지으셨네요. 검사 출신은 선출직 절대 뽑아주지 맙시다. 단 김용남 전 의원은 제외. 다행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반응을 한번 들어보지요. 계엄 내란 이후에 여당의 수준이 지나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미리 예감하고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 사법과 이 사법 판단의 수준을 모두 연고주의로 다 환치시키려는 너무 퇴행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서울법대 나온 판사는 서울법대 나온 피고는 무조건 다 봐줄 거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집권당에서 한다는 것이 좀 지나치게 옹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 따위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던 이전 전략이 차라리 덜 졸렬해 보입니다. 특히 헌재 재판관 중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많다고 권성동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바이디님 태국에 살다 오셨나 보죠. 태국에 계신 분일 수도 있고, 사바이디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이런 뜻이죠. 우리법 연구원이라서 안 된다고? 그럼 일본법 연구원이면 허락할 거냐? 그러셨고요. 부산이대님, 우리법 연구회가 뭐 어때서? 니는 체리따봉 출신이잖아요. 역시 우리 정의리 의원님들이 수준이 엄청 높으세요. M님은요, 아이디가 명태균 보따리 열리면 다 죽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전광명님, 국민의힘이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법 수사 자행하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윤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이번에 아마 가장 날뛴 사람이 윤상현 의원인데,
불법 수사 자행하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고. 김유정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게? 야당들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야당들 준비하는 것 같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큰 절도 하고 정광훈한테 가서 90도 절도 하고 관저 앞에 가서 지키고 온갖 거 다 했는데 왜 뜨는 건 김문수 장관이 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김영남 의원님 대선 그 전략은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된다면 이 전략은 좀 더 강화되겠죠? 강화돼야만 되겠죠. 권성동, 권영세 그 위원장 수준에서 하는 걸로는 굉장히 약하죠.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근에 지지율 가지고 얘기하면서 김문수 후보가 떠서 그대로 후보가 된다고 하면 뭐 고맙게 생각해야죠, 저희는. 근데 얘기 이제 나온 김에 예,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박근혜 때도 사실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추천했느냐, 정치적 성향이 어느 쪽에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재판관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하는 거는 상당한 저는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건 헌법에 반하는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것도 참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세는 너무 수준 이하 아닙니까? 설 연휴 기간에 각 언론사들이 이렇게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 이제 조기 대선 분명히 이제 하게 되겠죠.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야당에서 계속 1등을 해요. 여당에서요. 여당에서. 근데 다 야당으로 아니 이미 야당. 불법 수사 자행하는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여당이라고 봅니까? 아니 근데 야당 될 가능성이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체제 전복 세력이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야당도 우리 헌법 질서 내에서 활동하는 합법적인 공당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그 국가기관을 비난하고 사퇴하라고 하면 이거는 반체제 세력들이 하는 얘기란 아니 말이에요. 완전 반국가 세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가 사실은 안 돼요. 이 선은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완전히 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 패널님들한테 도대체 이 좌표 설정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던 거고 두 번째 궁금한 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애청자님들이 궁금한 거예요. 왜 김문수일까? 윤상현이 저렇게 날뛰고 권성동도 저렇게 하고 막 그러는데 김문수는 전부 다 일어나서 저 잘못했다고 하는데 혼자 짝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 그거 하나? 대단한 용기죠. 최상목 그러면- 대행한테 한마디 한 거 있잖아요. 예. 헌법재판관 그거. 분명 왜 임명했어. 상의도 네. 없이. 그거 두 가지죠. 왜 김문수일까? 한번 김종우 원장님부터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윤석열은 김문수다. 대체제 지금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인물을 지금 대체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인된 것 같고, 그러면 윤석열 표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70대, 그러니까 60, 70대 이상, 그다음에 TK, PK 지역에서 김문수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핵심적인 지금 탄핵을 소위 이 반대하는 진영의 핵심적인 코어들입니다. 그 코어들의 입장들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인물로 김문수를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것들 뭔가 예를 들면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는 건데 김문수는 뭐 이렇게 앉아 있고 아무 얘기 안 해도 저자는 무조건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고 판단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예를 들면 그래서 다음 조기 대선에 김문수가 나가야 될 것이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구구 집단들의 핵심적인 프레임이야. 이 프레임을 너희들은 따라와야 돼라고 하는 척도로서 김문수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전 그런 의미에서 계속 김문수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헌재에 불복을 하고 사회 언론을 더 야기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좀 제가 볼 때 그 국민의힘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마은혁 재판관은 2월 3일 날 임명이 되는구나.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요. 또 하나는 4명을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 연구회라고. 그럼 2명은 누구지?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6명이 돼야지 인용이 될 거 아닙니까? 탄핵 파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제가 볼 때 2명은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자사가 나오면 이렇게 비판할 이유도 하등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땐. 전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제기하면서 헌재가 좌파 빨갱이 집단이라고 몰아붙이고 거기서 결정이 나면 좌파 빨갱이 집단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사법기관들을 공격하자라고 얘기하면 그럼 사법기관을 공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회 혼란이 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회 혼란이 야기돼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저 그래서 제가 볼 땐 좋다 그래 이렇게 니네들이 지금은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기대선이라는 게 2월 말 3월 초에 파면이 되면은 2달밖에 안 났는데 그때부터 스탠스를 싹 바꾸면 국민들이 잘 바꿨어 이렇게 얘기할까? 전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라고는 다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우리 중도도 포괄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뽑아주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 너 참 좋은 얘기했다 너 뽑아줄게 라고 얘기할까요? 전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스스로가 저희들이 볼 땐 늪에 빠진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2016년 2017년 사태인 것 같아요. 탄핵을 인정하니까 보수가 균열하더라. 보수가 분열하니까 보수가 괴멸하더라. 괴멸하니까 전국선거 내일이 지더라. 이건 안 되겠다. 자, 나쁜 방식일지 모르겠으나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가면 지금 당장은 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우리 세력이 나중에는 어느 순간 윤상의 말대로 국민들은 개 돼지여가지고 1년만 지나면 또 찍어주니까 이런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안이 달라요. 지금은 내란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응징입니다. 사법기관의 응징이고. 그런데 김영남 의원님 지금 김문수는 극우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역사가 오래됐죠. 예. 사실은 저는 김문수 장관의 급부상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입니다. 역사가 오래됐다고 그러셨는데 출발은 극좌였어요. 그렇죠. 아니 예. 그 이후의 역사. 그러니까 예. 2016년 이른바 그때도 이제 탄핵 국면이었잖아요. 그때 누구보다도 열심히 탄핵 반대 집회에 앞장섰고 물론 그때는 김진태 의원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정광훈 목사하고 계속 집회를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는 대략 10% 초반대의 그 지지층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해 이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태극기 부대의 입장에서도 정광훈 목사하고 가장 가까운 정치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윤상현 의원은 왜 못 드냐? 윤상현 의원은 최근에 이런 거예요. 기억을 잘 되돌려 보시면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철규 사무총장이 뭐 배에 자꾸 구멍을 내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 배를 같이 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를 상대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냐 뭐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다수설이 다시 윤상현 의원을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수도권 내년 총선에 이렇게 하면 다 망한다, 다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이제 친윤 내지는 찐윤과는 다른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누구보다도 찐윤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약간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윤상현 의원은 그때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고 김문수 장관은 적어도 10여 년 가까이는 일관된 목소리를 낸 사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보수층 내에서는 지금 1등 나오고 있는데 고민은 본선 경쟁력은 좀 다소 다른 주자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여론조사가. 그것 때문에 뭐 이 추세가 계속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강성 지지층의 지지도 1등 나오는 거는 예견됐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잘 싸울 것 같이 보인다. 박영식 에디터님은 왜 김문수가 지금
그렇게 오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대부분 이제 1위로 꼽는 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여론조사의 주요 응답층이 누군지를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른바 이제 극우 보수 카톡방 이런 SNS에서는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우리가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을 하자라고 여론조사 독려 운동이 일단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요 응답층 자체가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대부분의 이 극우 세력이나 윤석열을 지키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응답이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지킬 것인가, 우리 대통령을. 지금 비록 파면의 위기 놓여 있지만 이 파면도 정당하지 않고 또 이 내란죄 수사도 정당하지 않고 또한 형사재판도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요. 예전 같았으면 제도권 정치가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미리 좀 쳐내주고 그런 극단적인 세력들을 멀리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문수가 오랜 기간 보수정당에서 활동하는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전광훈으로 대변되는 오프라인 정치 세력인 이 아스팔트 보수와 더불어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극단주의 유튜브, 극우 유튜브가 합쳐져 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순환 구조로 작용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응답층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빠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1위가 김문수로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조금 불안한 게요. 아까 경선 경쟁력을 넘어서 본선 경쟁력에선 김문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경선을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연휴에 한길리서치가 1월 11일부터 12일 자신들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국민의힘 당원 지지율을 당원 투표로 전체 지지율을 여론조사로 환산해서 그동안 국민의힘 경선 방식, 뭐 3대7, 2대8, 5대5, 100대0 다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모든 1위가 다 김문수였습니다. 그 정도로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김문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이거든요. 이건 사실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돼서 저는 본선까지도 김문수 후보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아마 분당의 기로에 또 서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향님, 이제 나 대통령 후보 1순위야 라면서 각 공공기관에 전화할까 봐 겁납니다. 나 김문수인데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Let's do it 님, 김문수 쭉 1등 하세요. 응원합니다. 크크 하셨는데 김유정 의원님, 사실 김문수가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김은숙 님도 김문수 나오면 우리는 땡큐지요 그러셨고, 또 아까 어떤 분은 민주당이 은근히 미는 거 아닐까요?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아니, 말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일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게 이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쭉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국민의힘이 지금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우리는 내란 주체 세력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당 지도부가 이런 행태들을 보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막 공격하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그 상식적인 판단이 안 된다면 천지분간 못하는 거니까 이대로 쭉 김문수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종국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 전략이라는 게 급변침한다고 해서 2달 안에 국민들이 마음이 절대로 돌아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냥 어차피 망했는데 그냥 이대로 쭉 가보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70대이신 전직 의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늘 유심히 보고 긴장도 해야 되지만 보수 과표집이 맞긴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왔을 때 한번 일부러 받아보셨대요. 그랬는데 내가 정직하게 70대라고 눌러서 1번, 2번 문항도 못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70대가 바로 꽉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대라고 눌러볼 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사실 그 여론조사 이제 그 연령별 뭐 계층별 뭐 성비 막 이렇게 지역별 하잖아요. 그러면은 70대 이상을 채우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가장 먼저 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례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1, 2번도 뭐 난 못 지나가더라. 내가 정직하게 70대라고 눌렀더니 다음번에 오면 한번 다른 연령으로 눌러볼 참이야 이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뒷문항이 어떤 게 전개가 되는지를 보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결집해 있는데 결집한 그 사람들은 다 윤석열 지지자인 거고 탄핵 반대 세력인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부지리로 김문수가 뜰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됐는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분위기나 하는 그 언행이나 행태로 봐서는 아 이대로 쭉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짧게만 첨언을 하면 그 설 연휴 전에 여의도 정가에서 돌아왔던 이제 일설로 하나로 김문수는 실제 이런 어떤 보수층의 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그 배경은 건강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들이 좀 이래저래 돌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권의 정통한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나갈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SBS 쪽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취재를 했대요. 조기 대선 출마 의견은 어떠냐라고 이제 문자로 이제 넣었는데 김문수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하나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홍준표 대구시장도 작년인가요? 몸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막 돌았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아니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저희 같은 사람도 장관직 수행하기 되게 어려운데 장관직을 아무 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표진 말씀하셨는데 너무 놀라운 게 전화 ARS를 하게 되면 3시간이면 꽉 차요.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화 오면 제가 볼 때 모두 대기 같은 느낌. 야, 자 대기해. 전화하면 전화 받아. 이렇게 얘기하고 70대가 과포집 되면 70대 안 해도 되니까 20대, 30대로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전화 면접마저도 대부분 15% 정도였는데 지금 21, 22가 나와요. 22가 나옵니다. 그러면 6, 7% 정도가 더 많이 응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응답할 것인가? 저희 이런 상황에서 응답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자기 지지층들이 지금 열세이거나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저 그렇다면 보수 과표집은 맞는데 보수가 과표집 됐어. 그러니까 야 우리는 이제 안정적으로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2월 달에 소위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진보도 소위 과표집된 상황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 자체가 하나로 뭉치게 되면 그 지표를 보면서 국민들이 또 판단하는 게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얘기가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단히 중대하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구 없다님, 김문수가 대통령 되면 총리는 정광훈, 문체부 김흥국, 여가부 주옥순, 나라 잘 돌아가겠네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사람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 또 여권의 현 주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죠. 지금 윤석열 이제 탄핵 심판 또 형사 재판 이렇게 같이 쭉 받고 있는데 자꾸 지연 전략을 쓰는 거죠. 심지어 아예 거부하겠다. 이런 전략까지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버틴다고 될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이 네. 이걸 제가 왜 집어넣냐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어떤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 해서 저도 예, 웃으면서 그냥 놔뒀는데 예. 그 상황은 기억하고 예, 계십니까? 기억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저런 걸 놀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지요. 아마 두 사람 사이에도 서로 뭘 못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2월 11일인가요? 그때는 그 증언을 한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국정원 차장 지냈던 사람들 또 군인 출신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맞춰가지고 얘기하지도 못할 텐데. 김영남 의원님. 네. 지금 그래서 완전히 뭐 탄핵 심판도 중단 요구, 형사재판도 중단 요구, 보석 청구는 뭐 보나마나 기각될 거고 이렇게 중단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1%라도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2월 4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증인신문이 계속 예정되어 있는데 피소추인 윤석열에게 우호적인 증인이었던 김용현
전 장관 빼고는 저렇게 입을 맞춰줄 만한 증인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그때 분명히 끌어내라고 저한테 전화로 말씀하시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주이기 때문에 피소추인이 헌재 심판정에 나오는 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4일 하루 정도는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매 심판기일마다 출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그 헌법재판소법 51조 그러니까 다른 형사재판 같은 게 계속 중일 때는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의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는 요청은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여질 리가 없거든요. 재판관들이 뭐 지난번 박근혜 당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습니다만 병행해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은 아마 수사권 문제 그리고 기소권 문제로 계속 시비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 진행은 계속 가겠죠. 그리고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출석을 안 한다고 해서 재판을 진행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걸석재판의 형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 중지를 신청 내지는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김종우 원장님, 이런 전략을 계속 이렇게 쓰는 것이 결국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상식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러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일단 재판에 들어가면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뭔가 주장이 먹혀 들어갈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태와 관련해서 본인이 피해갈 방법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데요. 자기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의 세력 변화가 존재해야지만 윤석열은 향후에라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재든 아니면 형사재판이든 법원의 판단이든 이 판단에서 본인이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어떤 정치 세력들의 변동을 통해서 본인이 사면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들을 견고히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기의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요. 예를 들면 트럼프가 얘기하면 트럼프 지지층들 같은 경우가 자, 힐러리 클린턴은 거짓말쟁이야, 마녀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트럼프의 지지층들 같은 경우 45%가 그래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마녀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론전을 하는 지금 방식인 거죠. 이 얘기를 통해서 세상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원이 아니고요, 요원입니다라는 얘기를 저 같으면 못하죠. 창피하고 부끄럽고 밖에 나와서 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군대를 보낸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논리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들을 자기 지지층들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야, 윤석열이 뭐가 잘못했어? 질서를 유지하려고 군인들을 보낸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세상의 규범과 다른 소위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의 얘기들을 신뢰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지지율이 소위 민주당과 박빙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층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주는 형태인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21세기 구구 정치의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예요. 이 내용 자체가. 저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쓰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걸 알았으면 내란 같은 행위를 했겠습니까? 근데 김주정 의원님, 우리 정치 1번지 이렇게 요즘에 하다 보면 제가 딜레마처럼 느끼는 게 뭐냐면 뭐가 좀 말이 말 같아야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가 이건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문제지를 모르겠는데 답을 어떻게 쓰나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요즘에 뭐 정상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해도 이게 얘기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저 또라이 정신병자 얘기니까 우리가 넘어갑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말이 말 같아야 참 우리가 논평을 할 텐데 그냥 미친 척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들 그냥 바보 전략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변호인들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더 수렁으로 몰아넣는 듯한 그런 말도 막 말도 안 하잖아요. 되는 소리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눈 감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고. 정말 그리고 재판관한테 혼나고 제안합니다. 발언을 제안합니다. 이런 얘기나 듣고 이게 지금 변호인들이 맞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온갖 그 소위 법꾸라지 같은 이런 꼼수들을 다 피워도 이미 측근인 이상민, 그다음에 한덕수 이 사람들이 그것은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교란 작전을 펴도 우리가 생각할 거는 딱 세 가지예요. 이 헌법의 기초에서 이게 헌법 위반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헌재 탄핵 심판 아닙니까? 딱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나? 포고력의 문제는 없었나? 그리고 그 비상 입법기구 쪽지 문제, 그 세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란 작전을 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이미 한덕수 총리나 그 이상민이 나와서 그와 정반대되는 그들의 주장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고 자백하는 듯한 얘기도 피의자가 스스로 해버렸고 예. 그런 상황이니까 저는 정말 파면에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박영식 에디터. 요즘에 보면 이상민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경찰 진술이 보도가 되고 있는 건데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이 실제 나중에 증인으로 뭐 헌재 탄핵 심판 변론기에 나오거나 한다면 더 재밌는 광경이 나올 텐데 경찰 진술 보도 내용을 보면 뭐 일단은 전 제일 재밌었던 부분은 와이프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알면 정말 혼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재밌는 부분이었고. 정말 모질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전에 와이프에게다 일일이 상의했다는 얘기가 또 예. 되는 거도 하니까. 허락 받고 그 거죠. 이번에는 그동안 다 허락 받았는데 비상계엄만큼 허락을 받지 못해서 와이프가 나중에 화낼 거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 이제 그게 좀 재밌는 부분인데. 감옥에서 그게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지금. 그건 그렇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건데, 뭐 비상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상민 본인도 그때 당시에 판단했다는 진술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국무위원들 전체가 다 비상계엄을 반대했다라고 이상민 씨는 또 진술을 했다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거는 좀 달라지는 게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주에 있었던 변론기일에서 소수의 국무위원들은 또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버려서 이런 거 이제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국무회의 같은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걸 다 무시했다라는 진술들도 다 해버린 상황이라 사실상 가장 최측근이었던 행안부 장관 이상민조차도 윤석열호라는 난파선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상민이 이렇게 탈출해버리면은요, 다른 사람들까지 다 줄줄이 다 탈출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경찰 사전조사에서 밝힌, 경찰 단계에서만이라도 그 조사에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내용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차후에 윤석열은 참 비루한 외로운 말로를 맞이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박영식 에디터 얘기 듣다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가 거의 제 설거지하고 비슷한 스크린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와이프 허락 받고 꼬박꼬박 하다가 이번엔 야, 나 허락 필요 없어. 내가 이거는 독단적으로 할 거야. 평소에 안 하던 짓 하다가 사고 친 게 제 설거지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제가 볼 땐 이거는 거짓말 같아요. 김건희가 모른다고요? 윤석열이 하는 짓거리를 몰랐다고요? 아니, 제가 볼 땐 용산은 거의 김건희 세력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김성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용현 파라고도 하지만 또 김건희 파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성훈이 가장 측근해서 윤석열을 따라다녔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김성훈이 윤석열이 내란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갖다 몰랐다? 알았는데 예를 들면 김건희한테 얘기를 안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야 끝까지 김건희를 살리려고 저렇게 예를 들면 애처롭게 소위 이 부인 사랑을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국무회의장에서 그런 얘기를 또 왜 하겠어요? 전 이해가 안 돼요. 거기 가가지고 야 우리 부인은 모른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무회의장에서 그것도 웃기고
이게 무슨 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도 아니고. 당신은 스스로 대단히 자랑스러웠을 수도 있죠. 아, 내가 처음이다. 이건 야, 내가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드디어. 이런 거 드디어 비상계엄 하나만큼은 내가 했어.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선언을 한 건데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진술하는 내용 중에는 22시에 KBS가 생방송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를 윤석열 씨가 얘기를 하면서 빨리 비상계엄 선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국무회의, 간이 국무회의도 아닌 국무회의조차도 아닌 이것을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들어가서 발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KBS가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행안부 전 장관이 진술을 해버린 거거든요. 요 대목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상민의 지금 전략이랄지 뭔지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윤석열을 죽이고 모두가 사는 방식으로 일단 조사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용현 같은 사람은 또 물귀신 작전으로 누군가를 또 끌어들이려고 하고 이 상황이 좀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우님은요. 마누라가 알면 나중에 혼난다라는 말은 김건희 머리에서 나온 면피용 멘트일 겁니다.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 김건희 자신이라도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윤석열한테 미리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김건희의 전략이 맞을 겁니다. 참 날카로우십니다. 근데 김건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명수 기자랑 7시간 통화 그때 MBC가 보도했을 때 대선 전에 본인이 한 얘기가 지금 나중에 그대로 돌아갈 겁니다. 예.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 이랬잖아요.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하고 한다고. 이제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겁니다. 조금 노려보시면 되겠는데요. 목소리가 정말 해보세요. 설 연휴도 제가 굳이 김건희를요. 그래서 국무위원 중에서도 찬성할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김건희가 뭐 모르겠다. 와이프가 국민들이 화낼 생각, 통탄할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죠. 이거 사사시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특검을 해야 되는데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오늘 정진석 실장이랑 대통령 참모들이 면회 갔죠. 면회 갔죠. 근데 속보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 잘 지내고 있다. 누가 물어봤어? 그럼 사람이 살지 거기 누가 살아? 짐승이 살아요 거기? 알아 왜 보석을 신청을 해? 적응이 되는 모양인데. 잘 계세요 그러죠. 잘 계세요 거기서 그럼. 다시는 보지 말자. 그동안 참 더러웠다. 근데 김영남 의원님 대체로 보면 얼마쯤 지나면 적응이 돼요? 글쎄, 저는 수감 생활은 안 해서. 아니 뭐 좀 들어보면 또 접견해 보면 뭐 이제는 좀 뭐 견딜만 합니다 하는 게 대충 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차츰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정말 못 견디던 사람들도 이제 시간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럭저럭 지내는 방법을 터득할 텐데, 글쎄요, 거기에, 아니, 저는 뭐 잘 적응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에서. 술이 없는데? 술이요? 예. 강제적인 금주를 하니까 몸은 건강은 아니 좋아지겠죠. 그 술 못 마시는 게 걔한테는 제일 힘들 것 같은데요. 근데 하여튼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금주로 인한 건강 회복은 분명히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출소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가 제일 아쉽고 그리웠냐 그러면 대부분 짜장면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도 짜장면은 나오는데 이 싸제 짜장면하고는 영 이 짜장의 질이 좀 다른. 관제 짜장면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 군대에서 먹는 짜장면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걔는 몰라요. 안 가봐서. 그러네. 군대 짜장면을 먹어본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적응은 잘 할 텐데, 글쎄요, 이렇게 접견을 단체로 가고 그러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양새는 영 보기 안 좋은 건 사실 같아요. 저는 여기 지금 속보 뜬 것 중에 제일 의사들이 놀랄 소식인데, 참모진들 만나서 연휴 중 의료 체계가 잘 작동됐냐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예. 저는 전공의들을 처단하려고 했던 작자가 그 참모진들 만나서 응급의료 체계나 연휴 중에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가냐고 물었다라는 것은
이런 유체이탈 화법도 없는 것인데 굉장히 의사 선생님들이 열받으시겠네요. 이 내용 들으시면. 아니 최상병을 그렇게 안타깝게 보내고 수사 외압해서 박정훈 대령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청년 걱정했잖아요. 네, 그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하루하루가 고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검찰총장이 자기를 구속 기소했잖아요. 그다음에 2월 3일 날 되면 또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아마 임명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완전체가 되잖아요. 그럼 뭐 제가 볼 때 탄핵 인용각이죠. 그다음에 자기가 신뢰했던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 이제 대놓고 저희들이 이제부터 집회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이렇게 예를 들면 떼거지로 갑니다만 조금 시간 지나서 조기 대선 열리기 시작하면 풀뿌리가 터져서 자기 권력 찾으려고 또 난리를 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지지층도 언제까지 윤석열을 붙들어 주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는 김건희와 관련돼 있는 소위 이 특검이 시작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창원지검. 명태균 사건이 네. 퍼지기 시작하면 보수가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면피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많이 면회 받아둬라. 뒤에 가면 아마 아무도 안 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미줄 최정하님 유경험자시죠. 일주일에서 한 달 지나면 적응합니다. JP님 알고 싶지 않아. 지어리 총총님 안물안궁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 설명 좀 물어봤고 궁금하지도 않다. 예. 아이고 참.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윤석열이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거 뭐 계속 이제 여론전의 일환이니까 밖에 있는 극우 세력들이나 또 심지어 그 설 연휴에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 다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아서 왜 그 테이블 위에다 떡국 올려놓고 절을 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로 서울구치소 앞에서 떡국 그 올려놓고 뭐 한 번 이상 절을 했다고 하면 2번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매기는 거잖아요. 사실 가버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이미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지금 돌아가시라고 떡국을 올려놓고 제사 지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이 비이성적이고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한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나마 본인 자신도 그런 거를 어디서 주워 듣는지 반 정도로 이성이 상실을 해 있어서 이런 의연한 태도는 이제 금년간 굉장히 비루해지고 외로워질 겁니다. 그거 한번 볼까요? 예. 예. 떡국.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와 덕담을 나눌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합니다. 대통령님과 한마음으로 언제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근황을 좀 알아보고 또 여기 나와 있는 애국 시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러 검찰은 대통령 석방해서 적어도 헌재 심판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네들이 윤석열 보러 간 거 아니잖아.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 참 가증스럽죠. 가증스러워요. 나경원 의원이 그랬잖아요. 관저 앞에 왜 갔냐 이러니까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간 거 아니다. 헌법 가치를 소화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당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의원 개개인이 판단한 거다. 아니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소화하겠다는 그 숭고한 뜻은 당론으로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 같이 관저 앞에 108명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끝으로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마치죠. 오늘 국무회의 지금 몇 시에 열리나요? 2시로 알고 있습니다. 2시에? 내란 특검법 야당의 주장을 많이 반영해서 정말 원안에서 엄청 후퇴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최상목 대행이 또 거부를 할까? 지금 뭐 거부할 거라고 모락모락 얘기가 나오는데 김영남 의원님 전망은 어떻게 거부 쪽입니까? 우리 백운기 앵커님은 국민의힘 이꼴 야당이 아예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계시군요. 야당이라고 그랬나요? 또 예. 제가? 그러니까 여기다 써놔야 되겠네. 국민의힘 여당. 아직은 여당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제가 여기 하나 써놓은 게 있어요. 맨날 헷갈려가지고. 소병률님.
이 소병률님 그전에 제가 항상 소병열인 RYUL 하셔가지고 이랬더니 률이라니까요 률 그러셔서 안 틀려야지 하고 써놨는데 국민의힘 여당 써놔야 되겠어. 근데 그 최상목 권한대행은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공무원 출신이니까 사실은 그 처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 저쪽 눈치를 많이 보죠. 뭐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예. 게 공직사의 일반적인 분위기니까. 근데 요 앞뒤의 스케줄을 따져보면 2월 3일 날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거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어쨌든 임명장이 나갈 겁니다. 그거와의 균형을 본인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균형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국힘의 요구대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 본인이 여야의 균형을 맞춘다는 차원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다. 뭐 대의 명분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 어떤 논리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거부할 것 같아요. 예. 예. 거부한다. 김정 원장님도 아니 뭐 그렇게 나오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거 거부하면 안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재판관이 물어봤던 거잖아요. 예. 아니 두 사람은 여야 합의가 됐고 마은혁 청법재판관은 여야 합의가 안 됐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냐? 그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예를 들면 최상목 그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실제로 없어요. 그리고 여야 합의라고 하는 법률적인 문헌 자체가 없어요. 그건 규범인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가지고 얘기하면 여야 합의는 깨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위헌인데요. 그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이 위헌적이니까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제출한 안은 위헌적 요소를 다 뺐단 말이에요. 그럼 위헌도 아니고 여야 합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갖고 있지도 않다라는 것이 판명된 상황인데 최상목은 왜 이럴까? 저는 그렇다면 본인이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나는 여전히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내란의 공범이야 라고 자인한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길을 계속 택하고 있는 모습이 뭘까?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일말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는 건가? 상황이 예를 들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가? 저는 상식적이라면 받아야 되는 거죠. 내란 특검을. 그리고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 법 뭐 연구회 출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변론에 심판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당연히 특검이라고 하는 정치적 중립성들을 보장하는 새로운 보충적인 수사 어떤 제도를 통해서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특검은 보충성이야. 지금 보충성이 지금 확인되는 측면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상목이 오늘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만 뭐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 최상목 스스로가 나는 내란의 공범이야 라고 자인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나홀로님 행사해라. 이제는 화도 안 난다. 우리는 느리지만 가고 있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제 막 언론들이 거부권 행사할 듯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데 제대로 보고 있는가. 물론 이제 그 전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여야 합의를 얘기했습니다만 어떻게 여야가 뭐 이렇게 오케이를 해서 만든 것만 그걸 법안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건 민주주의 원칙의 근본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김유정 의원님?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이것은 위헌이고 이건 문제 있고 이건 어떻고 저떻고 했던 것들을 다 민주당이 양보했지 않았습니까? 예. 11개를 6개 혐의로 축소한 것. 외환죄 이것도 빼고. 그다음에 비토권도 삭제하고. 하여튼 뭐 이건 위헌이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했던 것들을 다 저희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또 시비를 걸고 지난번에도 또 참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 빼고 그 국민의힘이 원하는 바대로 거의 다 저희가 양보하고 하기 전에도 2표가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양보했는데도 거부권 행사한다면 재의결 들어갈 텐데 저는 2표 정도는 더 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양보했는데도 물론 안 올 수 있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러나 요 정도 했는데도 안 온다면, 그러니까 그들이 걸고 넘어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수사 과정에서 인지 수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박근혜 때도 뭐 BBK 특검에도 다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정말 시비 걸고 넘어진다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박영식 에디터님, 혹시 최상목 대행 마음속에 뭐 그런다고 뭐 설마 나 또 탄핵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걸까요? 전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리에 대한 욕심도 저는 분명히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에 탄핵을 당하고 나면 그 다음이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 이주호 부총리거든요. 근데 야당에서조차도 내부 기류를 확인을 해보면 최상목보다 이주호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일설에 의하면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주호 장관이 뭐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했다라든지 이제 이런 설들도 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만약에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게 되면 더 오히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뭐 역사의 심판은 최상목 스스로가 저는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김유정 의원께서 그래도 2표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전 좀 더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내란 사태의 이후에 벌어진 책임은 최상목에게도 있지만, 그 내각 주요 인사들에게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이 정당 자체가 내란을 동조하거나 옹호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분명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각의 주요 인사들, 국민의힘 있는 정치인들 모두가 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그 위기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거부권도 거부권이고 국회가 다시 이것을 표결에 붙인다 한들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야 되는 그런 회의적인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봅시다. 저는 통과될 수용할 것 같기도 한데, 지난번에 전망에서 박영식 에디터가 맞고 제가 한번 틀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1월의 마지막 백운계 정치 1번지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2월의 희망을 꿈꿔보기 위해서 좋은 시 한 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인 문병란 선생의 희망가인데요. 제가 이번 연휴 동안에 이걸 보면서 이거 우리 1월 마지막 날 우리 애청자님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드릴게요.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끈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뻗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문병란 선생의 희망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이 구절이 참 와닿았어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김영남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박영식